제가 이 거시경제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주식시장에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뭐 거의 한 2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경기 둔화와 침체가 발생하고 이렇게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증권사나 뭐 자산운용사 뭐 이런 기관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상하게도 알려주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자, 이게 2008년의 금융위기 기억나시죠? 코스피가 2007년 말에 2085포인트에서 892포인트로 반토막 이하로 더 크게 폭락을 했었던 사건이 2008년 금융위기예요. 다들 뭐 가물가물하지만 어쨌든 기억이 다 나실 겁니다. 이때 2007년 요 말쯤에 우리나라 증권사들, 이 리서치 센터에서는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되돌려 보도록 하면, 현대증권에서 2007년 11월에 내년 코스피 2460 간다. 한화증권에서 2550 간다. 이게 2007년도의 말에 전망이에요. 코스피가 2085포인트가 최고점이었으니까 2008년엔 한 25%에서 한 20% 이상 더 지수가 올라간다. 굉장히 높게 올라간다는 거죠. 키움증권도 2008년에 2500 간다. 그리고 CJ투자증권도 2400 간다.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2450 간다. 대부분 뭐 한 25% 정도 해서 20% 이상 2008년에는 증시가 더 올라간다 얘기를 했는데, 결과는 뭐 반토막 이하로 급락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찾아본 이런 증권사들 뿐만 아니라 2007년 11월에 이게 동아일보 뉴스 기사인데, 내년 증시가 어떻게 될 건지 우리나라 증권사들 14개 리서치 센터에 물어봤더니 12개 증권사에서 상승을 한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얘네들이 우리한테 엿을 매기려고 이렇게 일부러 안 좋은 소리를 한 건 분명히가 아닐 거란 말이죠. 2007년이면 한 15년 전이니까 지금처럼 뭐 경제나 증시를 예측하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인공지능 뭐 이런 게 부족해서 정확도가 떨어졌냐? 뭐 당연히 그런 건 아니죠. 대체 왜 대부분 증권사가 그런 소리를 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을까? 대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그게 무엇일까? 이걸 반드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그걸 알려드릴 건데, 실적은 사상 최대인데 삼성전자가 오히려 주가가 빠진다. 이런 뉴스 계속 반복되는 뉴스. 이상하게 사상 최대 실적 나오고 뭐 장밋빛 막 나오고 했는데, 시간 지나보면 그때가 항상 피크예요. 그리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그래요. 실제 2021년에 어땠습니까? 삼성전자 2분기 매출 63조 원, 뭐 사상 최대 이렇게 계속 나오면서 2021년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근데 이 차트를 보시면 2011년 분명히 이렇게 실적이 사상 최대치인데 누군가는 계속 팔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줄줄줄줄줄 밀려내리다가 2022년에 본격적으로 폭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2021년에 찬양 1세기고, 진짜 당시에 유튜브 경제 채널 틀면 각 뭐 리서치 센터 뭐 아니면 무슨 자산운용사 아니면 무슨 뭐 다문사 대표 이런 분들 나와가지고 맨날 삼성전자 얘기했던 거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누군가가 계속 팔면서 주가가 무너져 내렸는데, 그때 판 사람들은 왜 팔았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면 답은 이익 성장률입니다. 자,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이렇게 어떤 기업이 사상 최대 이익이 났다 그러면은 그 다음 해에 지금보다 더 많이 팔고 지금보다 더 많이 이익 성장률이 나올까? 이걸 고민한다 이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린지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실체적으로 풀어본 이 주식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답이 나오는데, 자산이 1000억 있어요. 그리고 부채가 1000억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청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받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 맨 첫 번째로 담보를 가지고 있는 뭐 회사 토지라든가 건물의 담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채권자들이 가장 먼저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못 받은 돈은 2위로 넘어가요. 남은 이제 회사 재산을 팔아서 회사채 및 어음 뭐 그 밖에 다른 채권자들 요거와 동일하게 이분들하고 같이 돈이 있으면 나눠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돈이 또 남으면 후순위 채권자들이 받아요. 근데 사실 뭐 자산이 1000억이고 부채가 1000억이면 사실 뭐 후순위 채권자들까지 오기 전에 이미 이제 실사평가를 해보면 자산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 이거 뭐 돈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이건 예시니까, 이렇게 후순위까지 다 돌아가서 결국에는 자산 1000억 다 팔았더니 부채 1000억을 다 갚았어요. 1원이라도 남아있으면은 나머지 주식 투자자들에게 균등해서 배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풀어본 주식의 가치예요. 그렇다면은 주식은 언제 오르고 가치가 어떻게 증가하냐? 근데 작년에 부도를 내기로 했는데 이제 부도가 안 나고
올해 부도가 나기로 했어요. 근데 올해 순이익이 50억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청산할 때 어떻게 됩니까? 순이익이 50억 났다 그러면 50억에서 주주들에게 균등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50억의 이익이 났다. 굉장히 좋아요. 아직 청산 안 하고 내년까지 또 이렇게 유지하다가 100억의 순이익이 달성됐다. 그리고 청산하면 어떻게 되죠? 50억 플러스 100억 해서 150억에서 주주들에게 균등 배분이 됩니다. 만약에 주식이 단 한 주다. 그러면은 순이익이 50억, 100억 나면 이 주식의 가치는 150억으로 팍팍 뛰는 거죠. 그래서 이 청산 가치로 본 주식의 가치,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때는 언제냐? 전년 대비해서 이익 성장률이 높을수록 주가가 팍팍 뛰어오른다는 거죠. 지난해에 50억의 순이익이 났는데 올해 100억의 순이익이 달성된다. 그러면 이익 성장률이 100%잖아요. 그럼 주가는 못해도 100% 이상 오른다는 거예요. 왜냐? 올해보다 내년에 순이익 성장률이 더 높을 것으로 사람들이 기대감이 막 반영되잖아요. 그럼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남들한테 잘하면 내년에 막 200억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기대감에 프리미엄을 더 붙여서 다른 사람한테 판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청산 가치만 봐도 다 되시죠? 자, 그런데 재작년에 이제 50억의 순이익을 내던 회사가 작년에 100억의 순이익을 냈다고 할게요. 이익 성장률이 100%나 나오니까 주가가 굉장히 좀 오버슈팅 됩니다. 이때 내년에 200억 300억 나올 수도 있다 하면서 프리미엄이 훨씬 더 높겠죠. 근데 올해 순이익을 까봤더니 110억 밖에 안 돼요. 사상 최대 순이익은 맞습니다. 업황이 가장 좋은 거고 창립사상 가장 큰 순이익을 낸 건 맞아요. 하지만 이익 성장률이 작년에 100억에서 올해 110억이면 10%예요. 원래 이익 성장률 100%로 쫙쫙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던 회사가 이익 성장률 10%밖에 안 나왔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게 당연한 거죠. 과연 올해 사상 최대가 나왔다 그러면 다음 해에는 더 성장할까? 이 부분을 고민을 하겠죠.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올해보다 더 투자할까? 아니면 컴퓨터, 스마트폰, 가전제품이 올해보다 더 팔려야 이런 반도체가 올해보다 더 팔리고 이익 성장률이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이제 오랜 투자를 한 사람들은 그거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기대감이 충분할 때 개인들은 뭐 사상 최대 이렇다고 뛰어들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계속 판다는 거죠.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그때 팔거나 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 그 좋다 하는 기간에 주가가 슬슬 무너져 내리고 누군가는 팔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이 애널리스트들이 뭐 거의 만장일치에 가깝게 뭐 좋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뉴스나 증권방송 유튜브에서 뭐 주가가 얼마나 더 간다 이런 도배 막 틀면 나오고 이러면은 그럴 땐 뭘 생각해야 되죠? 우리 개인들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오히려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알려주지를 않아요. 희한하게 항상 그렇게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 전망, 장밋빛 전망 자료가 쏟아지면은 근데 누군가는 항상 열심히 파는데 개인들은 항상 그 시점에 가장 많이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고점에 물리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뭐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에게 이런 부분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항상 레포트 보면 사상 최대 실적 전망 뭐 내년엔 더 좋을 거다 뭐 이런 얘기만 쏟아집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까지도 헛소리를 하니까 개인들이 사실상 많이 물리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개별 종목 말고 주식시장 전체에도 그대로 적용되죠. 여기 뉴스 보면은 요번 뉴스죠. 예상보다 강한 미국 경제, 월가의 뭐 침체 전망을 수정하고 있다. 다수 경제 지표들 발표되는 것들이 전문가들이 예상한 컨센서스, 뭐 전문가들이 뭐 예상한 컨센서스보다 높다 그러면은 좋은 거고 낮다 그러면은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컨센서스의 기준, 그걸 우리가 따라야 될 필요는 없는데 사실 그걸로 포장을 자꾸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 다음 뉴스도 보죠. 미국의 서비스업이 예상보다 강했다. 연준의 긴축 우려가 뭐 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예상이 있는데 이게 ISM 서비스 PMI라고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컨센서스보다 이 컨센서스가 전문가들이 요 정도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양호하다, 강하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랑 똑같은 말이냐?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경제가 사상 최대다. 그러니까 주가 더 간다 얘기했던 2007년에 애널리스트들하고 마찬가지고 또 실적이 사상 최대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니까 더 매수해라. 이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 이제 실상을 한번 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것과 뭐가 틀린지. 이게 아까 그 뉴스에서 나왔던 ISM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라는 겁니다. 이게 컨센서스가 몇이 나왔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 서비스업 지수는 이게 변동성이 일단은 굉장히 큽니다. 위아래로 발표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가 가장 중요해요. 뭐 이번 달에 컨센서스가 얼마가 나왔는데 그거보다 높게 나왔고 적게 나왔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이 흐름을 알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는 건데, 자,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보세요. 벌써 뭐 2004년에 최고점 찍었고 2006년 뭐 7년 이렇게 내려오면서 점점 추세적으로 50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아, 뭔가 터지겠구나. 이걸 우리가 그냥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터질 줄 안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2007년에 54가 항상 넘어요. 굉장히 높은 수치에 위치돼 있었단 말이죠. 자, 중국발 부채 위기가 터지기 전에도 뭔가 추세적으로 뚝 떨어지다가 문제가 터졌고,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도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터졌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2022년에 최고점 찍고 ISM 서비스업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밑으로 뚝 떨어져 내리면서 엄청 큰 위기가 터지는 건 금리가 높을 때 그런데,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게 미연준 기준금리가 높았던 2007년 요 올라가다가 이제 중단이 됐던 구간, 그리고 2018년에도 그렇죠. 올라가다가 2019년에 이렇게 중단됐던 요 구간을 보세요. 이때가 2008년이고 코로나 때가 이때입니다.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5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뭐 즐기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서비스업에 굉장히 많이 포함돼서 웬만하면 서비스업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경제 위기, 경기 침체가 왔을 때나 50 이하의 수축 국면을 보이는데, 그럴 때가 언제죠? 이렇게 과거 역사적으로 기준금리가 높았던 국면에서 이렇게 항상 어마어마한 경기 침체가 오고 폭락이 와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높고 이게 중단될 위기, 더 올리면 이제 경기 침체가 엄청나게 심해지니까 못 올리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오면 앞으로도 이렇게 서비스업이 진짜 엄청나게 크게 경기가 나빠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져 있는 국면이에요. 특히 이렇게 금리가 지금처럼 높을 때는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일단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업이건 뭐 개인이건 자금 조달이 일단 어렵죠. 대출도 잘 안 해주고 금리가 워낙 높으니까. 그리고 경제가 좋다 하면서 어떻죠? 지금 자산 가격이 높게 끌어올려졌어요. 뭐 부동산, 주식 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데 약간의 안 좋은 전망, 앞서서 살펴봤죠. 기대감이 커 있는데 전망이 나빠져서 거시적인 전망으로 앞으로 뭐가 나빠질 것 같다. 그래서 이익 성장률이 예상보다 그렇게 높게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악재로 돌변해요. 그래서 주가가 쉽게 급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높았던 시기, 이런 시기에 찾아오는 경기 침체에서는 주식시장이 정말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던 역사가 많은데, 하필이면 지금이 딱 그런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죠?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뭐 사상 최대 실적이다, 아주 좋다, 경제 상황이 너무너무 좋다, 이런 얘기만 하고 실제적인 이런 지표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말은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특히 2007년에도 지금하고 동일했죠. 어느 리서치 센터에서도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보세요. ISM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리고 금리도 올라가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침체가 올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었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그런 얘기 해줍니까?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재산을 송두리 때 다 날리고 잘못하면 이제 한강 다리에 올라갔다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안 해줍니다. 괜히 얘기했다가 욕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아, 너 맞췄네, 틀렸네, 폭락 온다더니 안 오네,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 누군가는 이제 바보같이 고점에서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이 달성된다, 뭐 경제가 좋다, 그랬을 때 이게 작은 이익 성장률 변화 아니면 거시 경제의 변화가 발생하면 투자 심리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사실, 이런 건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욕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지표들에서 이렇게 과거 2007년, 2008년에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위기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욕먹을 각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 뭐 정말 뭐 몇 달, 한 6개월 내에 뭐 폭락 안 오고 뭐 1년 내에 폭락 안 오는 거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짧은 기간에 폭락이 안 오면은 왜 폭락이 안 오냐, 틀렸냐, 어쩌나 하는데 알려주지 않은 리스크는 누군가는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한테 리스크 관리를 해라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무슨 단기 트레이딩을 위한 채널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뭐 폭락하고 이런 거 저 못 맞춥니다. 그에 맞게 리스크도 관리하고 비중도 조절해서 2008년 최고점에 이런 말만 듣고 최고점에 물리지 않게 해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유튜브가 가진 순기능이죠. 이런 말은 누군가는 할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고, 뭐 제가 어떻게 뭐 단기적으로 주가를 맞춰서 뭘 해보겠다 이런 거 없는 거 다 아시죠? 영상 맨 마지막에 우리 채널에서 어떤 얘기를 했고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런 것들 다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반드시 참고하시고 지금 상황에 맞게 리스크 관리하시고, 이게 맞든 틀리든 돈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다는 거, 그거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죠. 소통을 제대로 합니다. 한 달 교육을 진행드리는데 매주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거시경제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각 산업과 함께 움직이는 그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공개된 영상에선 하기 힘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피셔 인베스트 채널의 흑역사를 먼저 짚고 가죠. 그리고 지금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지, 과거에는 어떻게 의견을 냈었는지 이런 거 항상 증거 영상도 계속 올려드리는데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엔비디아의 차트가 바로 우리 흑역사를 그대로 증명합니다. 제가 2019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2019년 말에 60% 채권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비아냥을 거의 한 2020년 3월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현금 갖고 있다가 저점 매수 이제 해야 된다, 우리 현금 갖고 있으니까 이 얘기했다가 블렌집에 부채질 하냐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쌍욕을 먹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맞춘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경제 채널에서 뭐 와 이러면서 성지순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구독자가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독자가 안 늘어요. 조회수도 안 늘고 구독자도 안 늘어, 맞췄는데. 그런데 왜 구독자가 늘었냐, 이때 국뽕 영상 같은 거, 그때 우리 기업들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하기로 했던 품목들 있죠. 그런 거 만들 수 있냐, 그거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방송했다가 국뽕 영상이 터져서 국뽕 채널로 떡상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국뽕으로 갈까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경제 채널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자 해서 이렇게 그때 이제 구독자가 늘은 거지, 이게 저점 매수를 맞춰서 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2020년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한 6월, 7월, 8월 넘어가면서 엔비디아, 나이키, ASML 빅테크주들이 아주 자주 언급됐습니다. 저도 이제 샀다고 이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졸지에 추천주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런 채널에서 추천주 이런 건 안 하는데 어쨌든 2020년부터 계속 존버 인베스트 했던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 채널 보면은 이제 어디 뜸하게 가 있다가 어디 이제 처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우리 채널에 와서 존버 하라는 거 얘기 듣고 위안을 삼고 가던 때가 2020년부터 2022년 한 4, 5월 요때까지예요. 근데 2022년 4월에 그때 이제 전향을 하죠. 존버가 아니다. 근데 이때 3월부터 4, 5월 뭐 이때까지 계속 기술주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요 정도면 뭐 많이 먹었지 않냐 이렇게 매도 의견을 냈다가 얘기도 안 하고 매도로 전환했다. 존버에서 매도로 갑자기 금세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변절자 이렇게. 그래서 그때 댓글창이 다 낀 거예요. 욕을 너무 먹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분할 매도를 하는 바람에 2022년 5월 이후에 급락을 했어요, 기술주들이. 그래서 못 팔고 물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 내내 영상 보시면은 2023년쯤에 초쯤에 아마 뭐 기준금리 인상 중단 얘기 나오고 뭐 그러면서 반등이 있을 것이다. 그때 팔자. 그때 팔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잘 가지고 있자. 2022년에 이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경제 지표들이 하나 둘씩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팔아야 되니까. 2023년에 갑자기 반등을 주죠.
그때 이제 제가 계속 금리 인상 중단, 요런 기대감이 커진다, 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때 상반기에 이제 분할 매도를 다 마쳤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제가 뭐 거의 한 200달러 후반에서 300달러 가까이 떼서 거기서 거의 다 매도를 했는데 지금 뭐 거의 500달러 가까이 갔어요. 이거 보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지금 못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100달러 부근에서 사서 이제 거의 한 300달러 가까이서 팔았으니까 이제 많이 먹긴 했는데 갖고 있었으면은 거의 한 5배 튀기는데 이거 참 환장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미쳐요, 사람. 왜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환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런 흑역사, 이게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냐?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2022년 요 초중순, 그때까지가 존버 인베스트였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둘씩 경기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해서 2023년부터는 사실상 이제 침체를 말하는 침체 인베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슬슬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게 2023년부터 거의 뭐 명확하게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뭐 증거 영상도 남기고 하는데 귀찮으니까.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이런 매수, 매도, 이 투자 결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채널에서는 어떻게 한다?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언제부터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와 침체에 대한 이런 시그널이 나왔냐, 2022년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경제지표들이 하나둘씩 경기 둔화에 대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2023년 되면서 이제 경기 둔화 신호들이 거의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확실하게. 자, 그러면 이제 2023년에는 가지고 있던 걸 매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매도는 사실 테크닉이에요.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건데, 요거 그림 2022년 내내 보여드렸던 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기준금리가 파란색인데 이게 거의 1%도 안 올랐을 때, 영상 보면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항상 역사적으로 어떻다? 이게 파란색이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하락할 때, 그때 한 번씩 주식시장에 랠리가 꼭 이렇게 오더라. 그때 이제 매도하자, 이 그림을. 어쨌든 이건 뭐 테크닉이죠. 매도는 그냥 테크닉일 뿐이고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간다는 거죠. 원칙대로 간다는 거예요.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및 침체에 대한 경고들이 켜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도. 그리고 다시 언제 매수하냐? 다수 경제지표들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던 뭐 하고 있던 그냥 그때 매수를 하는 거죠. 자,